안녕하세요. 저는 황유미라고 합니다. 오늘 2020년 서울 와우북 페스티벌에서 혼자이고 싶지만 고립은 두려운 당신에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여기 서게 되었는데요. 제가 처음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사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집에 있을 시간이 많다 보니 혼자됨과 또 고립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할 기회가 많아져서 이런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가지고 정하게 되었고요. 사실은 저는 2020년에 거의 6개월, 그러니까 반년 가까이를 사회적인 교류가 많이 없는 상황에서 지냈던 적이 많아요. 네. 근데 이렇게 된 데에는 사실 제가 프리랜서 작가라는 직업적인 배경이 가장 큰 몫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팀 베이스로 일을 해야만 하는 광고회사에서 일을 하기도 했었고, 그렇게 큰 조직에서만 몸을 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소속이 없이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마무리해야만 하는 작가라는 직업으로 일을 하면서 혼자 일하는 것과 같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기회가 많았고, 사실은 2018년에 처음으로 글을 쓰게 된 계기도 혼자 독립출판으로 제가 직접 책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는 사실 기성 출판사들과도 일을 하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왔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의 이력 자체가 혼자 일하면서 고립은 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우연의 우연을 연결을 지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 자체가 사실은 당신께라고 말을 했지만 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 준비해온 글은 편집글 형식으로 지금 방 안에서 혼자이곤 싶지만 고립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께 편지를 보낸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왔는데요. 중간중간에 준비해온 편집글을 낭독을 하면서 제가 또 덧붙이고 싶은 말은 편하게 덧붙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오가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그 방 안에서 들어주셔도 될 것 같고, 뭔가 라디오를 틀어뒀다라는 생각으로 또 ASMR 같은 백색 소음이다라는 생각으로 만약 하시던 행동이 있으시다면은 뭔가 하시던 일들을 같이 하시면서 이렇게 귀만 조금 쫑긋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혼자이고 싶지만 고립은 두려운 당신이라고 말했지만 앞서 말했듯 당신을 나라는 단어로 바꾸는 게 적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소설집인 피구왕서양을 써보고 싶다 마음먹었을 때만 해도 그 이야기는 철저히 나라는 사람을 수신자로 설정한 이야기였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저는 철저히 혼자이고 싶었고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만 온전하고 싶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만 실제로도 썼고요. 그래서 대리만족을 하려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욕구 때문에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해 학교와 사회라는 집단을 거치면서 저는 늘 나 자신이고 싶은 사람, 혼자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이상한 사람, 튀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잔뜩 경계해야 하는 무리 생활에 염증을 느꼈던 시기이기도 했고요. 누군가 처음 소설을 쓰게 된 계기를 묻는다면 그 혼자이고 싶어서라고 대답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저의 첫 소설은 이렇듯 무리를 빠져나오고 싶다는 강한 충동 때문에 썼습니다. 이제야 고백하자면 이때까지만 해도 자발적으로 고립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소설을 쓸 때 사실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내가 언제부터 무리 짓는 일에 이토록 큰 거부감을 느꼈나, 무리라는 단어에 언제부터 저항감을 느꼈나 라는 것부터 더듬기 시작을 했고요. 그때 기억을 더듬다 보니까 거슬러 올라가고 하다 보니 초등학교 때까지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피구왕서영의 표제작인 피구왕서영이라는 소설도 초등학교 4학년인 여자인 서영이라는 인물이 주인공입니다.
전학을 가자마자 교실에서 권력 구도를 살피는 일,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를 보면서도 외면해야만 하고 그때 느끼는 마음의 불편함, 그리고 마음이 가고 같이 놀고 싶은 친구가 있더라도 그 친구가 무리해서 배척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혹시 나도 같이 따돌림을 당하게 되지 않을까 무서워서 다른 친구들과 더 시간을 많이 보내야만 하는 그런 눈치를 보는 상황까지 서영이 전학을 가게 되면서 새로운 학교에 적응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 상황들을 여러 가지를 겪는데요. 사실 이 사건은 구성만 달랐지 어떻게 보면 제가 학교에서 그 비슷한 나이 때에 겪었던 일들에 각기 거울을 갖다 댄 것처럼 꼭 닮아 있습니다. 사실 이때쯤 제가 북토크를 다닌다던가 독자분들을 만날 자리가 있을 때마다 소설은 소설일 뿐이라고 유독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솔직히 처음 소설을 쓸 때 괜찮은 이야기를 써보겠어라는 야심보다 내 안에 쌓여있던 이야기를 풀어내자라는 해소의 욕구가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도 말을 하면서도 의문이었습니다. 내가 쓴 글이 정말 허구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토록 이 소설은 소설일 뿐이다라고 강조를 했던 이유는 걱정이 많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떤 걱정이냐 하면은 누군가 이 소설을 읽고 저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정말 사람을 혐오하고 집단과 체제에 대해서는 반발심만 큰 사람이다라고 오해를 할까 봐요. 어, 그래서 저를 아는 사람은 물론이고 저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까지도 이런 개인적인 사람이랑 친밀해지기는 어렵겠다라고 지레 겁먹고 물러서기만 할까봐 그때는 그런 걱정이 더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강조를 했죠. 소설은 소설일 뿐이다 라고요. 그런데 소설 속에는 저와 꼭 닮은 부분이 하나씩은 있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주인공은 저와 비슷한 여성인데다 나이대도 똑같고요. 물 건너기 프로젝트라는 소설 속 주영이라는 인물처럼 저도 장녀고 하이힐을 신지 않는 여성이라는 설정이라거나 까만 옷을 입은 여자라는 소설에 나오는 어느 날 갑자기 까만 옷을 제외하고는 다 정리하기로 해서 옷장 정리를 시작한다라는 독특한 설정까지 사실은 그 설정까지도 다 제가 옷을 고르는 일에 시간을 많이 쏟고 싶지 않아가지고 언제부턴가 까만 옷을 유독 많이 구매를 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된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어이없을 정도로 단순한 계기로 저와 비슷한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소설을 쓰기까지 한 거죠. 그런데 글을 다 쓰고 나서 다시 읽어볼 때는 소설 속 인물들이 좀 저와 같으면서도 사실 저의 자전적인 이야기입니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정도로 저와는 많이 다른 인물이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점이 그랬냐 하면요. 피고왕 서영에서 무리해서 배제된 친구, 그러니까 이른바 흔히 아웃사이더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아싸라고 불리는 친구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서영의 모습이라던가, 알레르기에서는 무례하게 선을 넘어서 아무렇지 않게 타인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도 내뱉는 무감각한 사람들 옆에서 정말 사람이라면 두드러기가 날 정도로 실증을 느끼면서도 나와는 비슷하고 예민한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에 찾아 들어가 활동하는 이런 주인공의 모습까지 이처럼 제가 쓴 글의 인물들은 모두 사람에게서 상처받아 무리해서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을 가지는 않고 그 안에서 나와 비슷한 사람을 어떻게든 찾아낼 줄 아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이 점이 가장 저와 소설 속 인물들이 달랐던 점이라는 걸 발견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나와 비슷한 사람을 모아 우리로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이 제 소설 속에는 주로 등장하고 있더라고요. 현실의 저란 사람은 여전히 우리라는 단어보다는 나라는 단어와 친한 사람입니다. 또 나와 비슷한 이들과 무리 짓는 데에는 도통 소질이 없기도 하고요. 그런데 11살인 서영이는 스스로 알을 깨고 나와 친구에게 손을 내밀면서 고립되지 않기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흔히 그런 말이 우스갯소리로 있죠. 아싸도 모이면 인싸가 된다라는 그런 단순하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법칙인데 그 법칙을 잘 알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어느 순간에 제가 쓰고 있다는 걸 깨달았고요. 그때쯤 알았습니다.
내 인생의 어떤 특정한 순간에는 무리해서 도망치고 싶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진정으로 고립을 원했던 적은 아직까지는 없다는 걸요. 그때 이 마음을 알았던 순간에 마침 그 첫 번째 책인 피구왕 서영을 읽고 언유주얼이라는 다른 출판사에서 또 제안을 주셔가지고 두 번째 소설집을 계약을 하게 되었고, 그때 마침 제 안에서 이제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되는 이야기를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두 번 망설이지 않고 그 오늘도 세계평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소설집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어떤 글을 쓰게 될지도 몰랐고 어떤 책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건 전혀 몰랐어요. 저도 소설을 쓰면서 제 안에서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를 발견해내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소설집은 결국에는 내가 나 혼자 고립되지 않고 우리가 되고 싶어 한다는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쓸 수 있었습니다. 고립되지 않으려는 절박함, 나와 비슷한 누군가에게 특히 내 글이 닿았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 안에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요.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지만 결국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과 같은 마음이었다는 말입니다. 혼자이고 싶지만 고립은 두려운 마음. 저는 이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비록 오늘 밤에는 혼자 있더라도 내일 아침엔 다시 문을 열고 햇빛 속으로 걸어 들어가 누군가에게 어제는 어땠는지, 간밤에는 잘 잤는지 안부를 묻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요. 오늘도 세계평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에 실은 모든 소설이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안부를 묻는다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어제는 어땠니? 라는 안부 말이죠. 피곤한 일이 있어도 또 다음 날이면 피곤함을 뒤로하고 씩씩하게 사회 속으로 걸어 들어가 제 할 일을 해내는 나와 친구들, 우리의 현실과 밀접한 이야기만을 담고 싶었습니다. 현실이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마다 다 인식하는 현실은 다르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인식하고 꼭 담고 싶었던 현실들을 좀 나열을 해보자면, 먼저 회사의 회의실에서는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요즘 것들을 대표해 발언해야만 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는 현실, 또 관심도 없는 유행하는 장소나 트렌드에 대해서 아는 척, 가본 척 하지 않으면 요즘 애들답지 않다라는 소리를 바로 듣게 되어서 실제 나와는 동떨어진 캐릭터이지만 힙스터 캐릭터를 연기하듯 살아가는 사회초년생. 그리고 직장에서 일을 한 지 몇 년이 지나서 안정감을 느낀다 하더라도 몇 년이 지나고 나면은 선배들을 볼 때마다 저 모습이 곧 내 미래라는 생각에 한숨이 먼저 나오지만 딱히 다른 일을 할 수도 없는 것 같고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아 어떻게든 그 안에서 오래 버텨보려고 약한 모습은 가슴 한켠에 숨기고 살아가는 직장인 친구의 이야기, 또 하고 싶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감당해야 하는 불안감이 만만치 않아 고민하는 자영업자의 이야기. 그리고 직업적인 고민뿐만 있는 게 아니죠. 네. 가장 가까운 사이라 할 수 있지만 막상 성적 지향과 같은 정체성만큼은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비밀에 붙여야 할 정도로 가장 필요한 순간에 도리어 솔직해질 수가 없는 가족이라는 복잡한 관계에 대한 고민,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과 돈을 벌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 일치하지 않을 때 겪을 수밖에 없는 가치관 혼란까지, 이렇게 나열을 하면 할수록 정말로 그 당시에 제가 등장시켰던 모든 인물들이 참으로 다양한 방면의 고민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네요. 사회에서 아직은 어린 나이라 좋은 때라는 말을 듣지만 동시에 삶의 가능성이 여러 갈래로 펼쳐져 있어서 그만큼 갈팡질팡하며 뛰어다니는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싶었나 봅니다. 결국에 제가 그때 이 글을 쓰면서 하고 싶었던 말은 어디에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이대로 괜찮은 걸까라는 고민은 누구나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고, 고민하면서도 우리는 계속 나아지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네요. 여러 편의 이야기를 쓰면서 다짐하듯 계속 나아지고 있다고 믿고 있어 라는 말을 되뇌었던 것도 같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가볍지 않고 우리를 압박하는 상황도 젠트리피케이션이니 세대 갈등이니 심지어는 세계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까지 결코 소소하다 말할 수는 없지만요. 괜찮을 거다라는 말을 하고는 싶었나 봅니다. 그때 제가 빈말로라도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옆에 있었으면 해서 더 그렇게 썼던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야기는 좀 유쾌하게 흘러가는 편입니다. 어쩌면 글을 읽게 될 당신이 읽으면서 괴롭지만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미래에 대한 고민이나 막막한 현실, 또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관계까지 내 소나기 안에 넣고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상 거의 없죠. 그리고 내 앞에 고민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계속 쌓여만 가고요. 이처럼 내 손으로 통제할 수 없는 세상에서 고민은 계속 쌓여만 가지만 그래도 마지막만큼은 해피엔딩일 거라는 알 수 없는 믿음이 저는 이 책을 쓰면서 계속 자라났던 것도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할수록 결국에는 저는 두 번째 소설집도 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썼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글을 쓰는 내내 스스로 위로가 되었다라는 거는 첫 번째 소설집과 동일하긴 합니다만 변명을 해보자면 오늘도 세계평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이 두 번째 책을 쓸 때는 어딘가엔 나와 비슷한 사람이 있어서 이 글을 언젠가 그 사람이 읽고 제 마음을 꼭 이해해 주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피고왕 서영이 제 마음을 저도 잘 모르겠어서 제가 이해해보고 싶어서 혼자 쓰기 시작한 글이라면 오늘도 세계평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책은 나와 비슷한 당신을 만나고 싶어서 쓰기 시작한 글이라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고 내내 혼자여도 괜찮고 오로지 혼자일 때만 나다울 수 있다라는 확신으로만 가득 찬 채 계속 살아가고 있었다면 저는 두 번째 책을 쓸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글은 썼겠지만요. 그렇지만 나와 비슷한 당신께 가닿는 이야기를 쓰고 싶다는 야심까지는 가지지 못했을 겁니다. 야심이라고 방금 말씀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거창하고 대단한 단어이긴 한데 고민을 하면서도 당시의 그 저의 마음과 상황을 표현하기에 이만큼 적합한 단어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골랐습니다. 한 명이라도 좋으니 그때는 내 편을 사로잡고 싶다라는 야심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단 한 명이라도 좋으니 내 독자를 그 한 명이라도 내 편으로 온전히 만들고 싶다. 라는 야심이 두 번째 소설집을 쓸 당시 내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그런 마음으로 글을 쓰면은 읽는 사람한테까지도 그건 들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애초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도이고 그런 마음을 품고 글을 쓰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 두 번째 책을 쓸 때만 해도 저는 제 이야기를 꼼꼼하게 읽어줄 내 편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름대로 그때는 절박하고 진지한 마음이었고 그래야만 고립되지 않은 채 계속 해나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계속 해나가냐 하면요. 일단 첫째로는 작가라는 직업이 그렇고 이 사회에서 숨을 쉬고 살아가는 사회인으로서의 생활도 그렇고요. 독자가 없으면 작가로 계속 활동을 할 수가 없듯이 타인과 교류하지 않으면 사회인으로서 제대로 기능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제가 쓴 글이 한 명 한 명한테 퍼져가지고 실제로 조금씩 독자가 늘어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그때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그게 누군가 교류하는 과정과 같다고 동일시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별점을 5점을 주시는 분들이 한 분 한 분씩 늘어날 때마다 진짜로 제 친구 한 명 한 명이 늘어나는 거다라는 생각과도 거의 동일시했던 거죠. 약 5년간의 조직 생활을 끝마치고 혼자 글을 쓴 지 1년 반이 넘어가던 시점이라 그때 느꼈던 정서적 외로움이 원인이었을 수도 있겠고 어쩌면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유독 생각이 많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더더욱 고립된 채로 살면 안 된다는 위기감을 느꼈고 그래서 더 내 글을 읽어줄 사람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다다랐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보면은 무리 짓는 일을 싫어한다.
체제에 대해서 저항감이 있다, 무리에 대한 반발심이 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도 정작 나를 제대로 이해해줄 단 한 명의 사람과는 연결되고 싶었던 거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인지 두 번째 소설집에서는 저는 아예 대놓고 무리를 짓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인물들을 등장시켰습니다. 그때쯤 제가 눈여겨보았던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살롱 문화였습니다. 취미와 취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이름을 포함한 신상 정보는 공유를 하지 않고서도 닉네임으로만 서로를 부르면서도 이렇게 수평적으로 서로 계속 교류를 하면서 소통을 하고 우정을 쌓아나가는 그러한 모임이 취미와 취향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고 실제로 회원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러한 커뮤니티, 그러니까 굉장히 느슨하게 연결된 커뮤니티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수한 연대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에 이르렀고, 우리는 사실은 아주 약한 연결만으로도 서로를 지탱할 수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설살롱이나 취미 모임이 파편화된 뭐 개인들에게 정답이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한 유형의 사업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고 또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저에 깔린 사람들의 마음을 추측을 해보다가 어설프게나마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자율적으로 선택한 집단,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탈퇴할 수 있는 집단에서만 느낄 수 있는 안정감, 든든한 연대감도 있을 거라고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탈퇴라니 좀 세상에 이거 좀 너무 냉정한 표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미 태어나자마자부터 가정 그리고 학교 사회를 이르기까지 내가 원하지 않고 선택할 수 없는 집단에서 나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과 언제 헤어질지도 모르는 채로 많은 집단을 이미 참으면서 견뎌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도 내가 하고 탈퇴도 내가 할 수 있는 집단에서야말로 내가 억압을 느낀 시간에서 비로소 풀려나는 것 같은 해방감을 느끼고 자유로움을 느끼면서 오히려 더 진정한 나로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그러한 집단의 순기능을 그려보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런 집단을 정확히 묘사를 하고 싶어서 이대로 보내지는 않으려 해라는 소설에서 좋아하는 것을 더 좋아하기 위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은 사람들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것들을 적어내고 불로 없앨 수 있는 사이트를 개발하고 디지털 화형식이라는 이벤트를 벌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실 이런 사이트를 개발을 해보고 이벤트를 해보는 건 어떨까? 저는 소설을 쓰면서도 많이 이런 걸 정말 기획자의 입장에서 개발자분과 함께 해보는 것도 재밌겠다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실제로 실천은 하지는 못했지만 아직까지도 그러한 의지가 마음속에 남아있기는 해서 언젠가는 꼭 한번 비슷한 형태의 사이트로라도 구현을 해보고 문화적인 이벤트로 한번 디지털 화형식을 싫어하는 것들을 마음껏 불태워서 없앨 수 있는 사이트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진행을 해보고 싶네요. 아무리 싫어해도 내일 우리는 회사를 출근해야 하는 것처럼 내가 싫어하는 대상을 아무리 증오한다고 해도 그 대상이 없어지지는 않죠. 싫어하는 대상을 없앨 수 없다면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더 건강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대상과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그때는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대상 곁에 있어도 내가 그 증오라는 감정에 잠식을 당하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나은 방법을 고민하다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창조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고 싶었던 거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유제이라는 인물인데요. 피고왕 서영이 11살 이서영이 스스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걸 깨닫고 변하는 사람이라면 30살 유제이는 주변인의 도움을 통해 변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이는 친구를 떠나보낸 상실감, 그때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비슷한 환경으로 돌아가서 똑같은 일을 해야만 한다는 자기 자신의 처지를 그때 느끼는 절망감을 혼자 극복하지는 못하는 인물입니다.
싫어하는 것을 자유롭게 적어내고 태워버리자는 장난스러운 생각도, 또 그걸 실제로 구현해내는 기술도 모두 친구들이 하나둘 도움의 손길을 보탰기 때문에 실현이 가능했죠. 두 번째 책의 마지막 소설 속 주인공을 이렇게 도움을 받아 성장하는 인물로 그리게 된 건, 사람은 혼자서도 나아질 수 있지만 함께 할 때 가능한 방법이 있다는 걸 제가 그 당시에 좀 뒤늦게 깨달았다고 느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첫 번째 책을 쓸 때만 해도 굉장히 혼자서 해결을 해내고 혼자 깨닫고 성장하는 인물에 굉장히 빠져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저의 상태가 그렇기도 했고요. 고민이 있을 때 남들과 나누지를 못하고 그 당시만 해도 내가 스스로 해결을 해내고 정신력으로 컨트롤하면 다 극복을 할 수 있다라는 가치관에 좀 가까웠습니다. 그런 가치관이 오롯이 들어가 있었던 게 첫 번째 책이었고요. 그래서 사실 첫 책의 주인공은 들은 모두 다 서양뿐만 아니고 등장인물들이 대체적으로 문제 상황을 혼자서 극복해내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부장적인 환경에서 어이없는 미신 때문에 행동 반경에도 제약이 있었던 인물, 주영이라는 인물은 가족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혼자만의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혼자서 끝내는 인물인데요. 시작부터 끝까지 누군가의 도움도 없이 꿋꿋하게 원하는 걸 얻어내는 주영의 모습이 통쾌하기는 하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현실의 황유미가 주연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할 기회가 온다면 저는 사실 그러한 방법을 쓰라고, 그러니까 혼자서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시작하고 탈출해내기까지 혼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라고 말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믿을 수 있는 사람부터 한번 찾아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시 글을 쓸 때만 해도 고립된 상황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인물이 혼자 깨달아서 내적으로 성장하고 외부와 싸우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이라고만 믿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스스로 깨달아서 내적 성장을 이룩하는 인물이 가장 위대하다라는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단단한 사람이라면 그 무엇보다 강하다고도 믿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다른 인물들도 살펴보자면 그 하이힐을 신지 않은 이유의 주인공인 희수라는 인물도 까만 옷을 입은 여자의 주인공이자 화자인 나도 사회의 시선이나 참견 때문에 억지로 참아냈던 하이힐이나 화려한 옷들을 스스로 버리고 정리하죠. 이들이 나를 올가매고 조여대는 코르셋을 벗어던지는 과정에도 개입하는 타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부터 의도한 바는 아닙니다만 이른바 사이다를 쭉 들이켠 것 같은 시원한 결말을 향해 앞으로 쭉쭉 달려나가기만 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뭘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시기여서 가능한 글이었습니다. 방금 뭘 몰라도 너무나 몰랐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그것이 진짜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실제로 저는 작가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작가가 될 줄은 몰랐고, 글을 처음에 쓸 때까지만 해도 독립출판으로 글을 내고, 저의 생각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표현을 해냈으니까 그걸로 끝이다라고, 종점으로 생각을 했지, 이게 시작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독자분들을 만날 자리가 간간히 있을 때나 소통을 할 일이 있으면은 많은 분들께서 그런 질문을 가장 먼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작가가 되기 위해 어떠한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은 원래부터 작가가 꿈이셨나요? 라는 질문을 좀 많이 받았는데 사실 글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좋아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직업인으로서 작가가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고 그럴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못했고 또 더더욱 소설이라는 장르를 쓸 수 있으리라고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정말 오랫동안 제가 고민해 오던 것들은 마음속에 있었고 언젠가는 이 고민을 하던 지점들을 이야기로서 좀 정리를 해보고 싶다라는 열망은 있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을 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던 차에 독립출판이라는 것을 취미생활로 알게 되면서 그걸 실현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취미로 하던 것들이 이제는 직업이 되고 일이 된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대체적으로 우연에 기대어서 커리어까지도 어쩌면 변화가 있었는데, 이러한 방법도 역시, 그 나름대로는 장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음,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두 번째 책에서의 인물들은 첫 번째 책의 인물들과는 달리, 어, 아무리 심지가 곱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주인공이라고 해도 결정적인 순간은 누군가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내적 성장을 깨닫고 이렇게 되는 인물들은 전혀 아닌 거죠. 네. 내가 도움을 요청하진 않아도 주인공 근처에 있던 누군가에게서 도움의 손길이 다가오기도 하고요.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으면 심지어는 도깨비나 초능력이 있는 만화 영화 캐릭터 히어로의 힘까지 빌리기도 합니다. 강시의 심장에는 도깨비가 산다에는 시영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시영은 약해 보이면 언제 뒤로 밀려날지도 모르고 약점이 드러나면 어떤 방식으로 뜯길지도 모르는 피곤한 사회생활을 심장에 사는 작은 도깨비와 함께 헤쳐나가는 인물입니다. 도깨비와 함께 때로는 앙숙처럼 투닥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하나씩 도와주고 주고받으며 하면서 연대하면서 버텨내는 인물이죠. 그리고 표제작인 오늘도 세계평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주인공은 희수인데요. 근데 희수는 회사를 나와 퇴직금을 모조리 털어넣어서 작은 세탁소를 운영합니다. 근데 이러한 희수도 혼자 세탁소를 운영하지만 세탁소의 경영위기가 왔을 때는 상황을 함께 해결하는 친구가 있고 또 시끄러운 가족사가 발생했을 때 친구한테는 속 얘기를 터놓고 하기도 하죠. 또 디렉터스에서는 영화 동아리에서 함께 영화를 만들던 친구들이 취업을 할 시기가 다가오자 각기 다른 선택을 하면서 조금씩 사이가 벌어지는데요. 마침내 결혼을 할 나이가 되면서 완전히 연락이 끊긴 친구가 있기도 할 정도로 사이는 완전히 벌어졌지만 여전히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 갈등이 될 때 대학생 시절 친구가 해줬던 말을 기억해내며 불안한 마음을 다독여 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책에서는 제가 만들어낸 인물들을 면모를 이모저모 뜯어볼수록 다들 정말 첫 책에 나오는 인물들과는 달리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는 도움을 받을 줄 아는 인물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적절한 순간에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바로 그 옆에 있었다는 점에서 첫 책의 등장인물들보다는 더 사회적인 사람들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으려나요? 네. 첫 책의 인물들이 이처럼 사회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고군분투하는 이들이었다면 두 번째 책의 인물들은 나의 생활을 지키려 고군분투하는 인물들이라고도 다르게도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하루하루는 고되고 미래는 보이지 않고 뭐 당장 내일 빚을 내서 이렇게 차린 세탁소를 폐업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오늘 내 생활만큼은 지켜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고군분투를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 고군분투라는 것도 특히 아주 일상적인 활동들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첫 책의 인물들 역시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인물들이긴 했지만요. 피고왕서형의 인물들이 경보음이 들려오면 곧바로 건물의 비상구를 찾아 용감하게 문을 열고 먼저 나가는 사람들이라면 오늘도 세계평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에 나오는 인물들은 문 안쪽에 맨 끝까지 남아서 다른 사람들이 없나 가장 뒤늦게까지도 찾아보다가 서성이다가 나갈 인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 첫 책에 들어간 글을 쓰고 나서 1년 만에 저는 사람과 사회를 대하는 시선이 확실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설집이 나온 후로도 1년이 지난 지금 확실히 전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혼자이고 싶을 때가 있는 건 맞는데 혼자일 때도 사실은 누군가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마음도 있다고요. 조용한 방 안에 혼자 있어도 SNS를 접속해서 계속 다른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변덕스러운 마음만 보아도 눈치챌 수 있는 그런 마음이죠.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연결을 원하는 이러한 마음은 억누르는 편이었는데요. 최근엔 많이 변했습니다. 혼자이고 싶지만 고립되고 싶지는 않은 마음을 인정하는 쪽으로요.
책방을 오며 가며 알게 된 동료들과 유튜브 채널을 만들며 브이로그를 올리면서 서로 안부를 묻기도 하고요. 소설을 좋아하고 소설을 특히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싶어서 워크숍을 열기도 했고,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대면 모임이 좀 힘들어지면서는 매일 온라인으로 글쓰기를 하는 모임을 운영하기도 했고요. 반대로 사실은 제가 수강생 입장이 되어서 마치 직장에 다니던 시절 퇴근 후에 글쓰기 모임에 나가던 그때처럼 아직까지도 다른 작가님들의 글쓰기 워크숍을 수강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다른 분들의 창작 세계도 궁금하고 배우고 싶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멘토를 찾아다니며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워크숍을 열고 누군가를 가르쳐도 되는 걸까? 정말 내가 할 말이 있기나 한 걸까?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지만요. 그래도 하는 이유는요, 앞서 말했듯 저는 내 편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독자를 기다리는 일도 좋지만 세상에 필요한 이야기를 쓰고 싶다는 건강한 마음과 목표를 지닌 동료, 진지한 자세로 글을 쓰고 창작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즐겁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한 명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제 편을 만날 수 있는 자리라 생각되는 곳들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나오나 봅니다. 사실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혼자일 때 가장 나다울 수 있는 것 같다가도 나다움이란 건 결국 나와 다른 사람들과 섞여 있을 때 보이는 게 아닌가 싶고, 나와 비슷한 안전한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이 행복하다가도 이러다 영영 나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은 있는 건 아닐까 무서울 때도 있고요. 이렇게 모르겠다는 말로 끝을 내려니 무책임한 것 같아 두 권의 책을 내는 동안 확실히 알게 된 거 딱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긴 편지를 끝마치려고 해요. 절대 이런 이야기에 공감해 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나 같은 사람 또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말을 꺼내거나 말이 쑥스럽다면 글을 이용해서라도 어딘가 표현해 보셨으면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없다라는 것만큼 오만한 말도 없음을 저는 몇 편의 이야기를 써서 세상에 내놓고 나서야 깨달았거든요. 생각보다 나 같은 사람은 많고, 그러니까 내 이야기에 공감해 줄 사람도 언제나 내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제 이야기를 들을 분이 있을까 싶었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듣고 계신 것처럼요. 오랜만에 여러분과 이렇게 대화를 한다는 생각에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네,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책상 앞에 앉아 혼자 글을 쓰고 싶은 10월의 쌀쌀한 오후에 황유미 드림. 네, 이렇게 오늘 편지를 낭독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남은 오후 시간도 잘 보내시고요. 쌀쌀한 날씨인데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